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이 한미 합동훈련에서 한국군에게 압도당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웨스트포인트 출신 미국 장교들이 한국군의 전술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현재 미군 대위로 복무 중인 에릭 존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군 내부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오갑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가졌지만 군사력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저 역시 그 말에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분명 강한 동맹이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24시간 만에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수전 경험이 있는 저를 한국군 특전사와의 합동훈련에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약간 실망이었습니다. 미군 장교들끼리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어요. 여기 온 이유는 미국의 훌륭한 군사 전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한국군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여전히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한국군 특전사 소속 김준호 소령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 실력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소령님, 웨스트포인트에서 교환학생으로 훈련받으셨다고요? 미군 내부에서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은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를 태운 차량이 미군 기지가 아닌 한국군 특전사 훈련장으로 향했을 때 미국 장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을 눈치챈 김소령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번에 한국군 장비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하기 위해서죠. 그 순간 우리 팀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 가장 계급이 높은 러셀 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는 즉시 항의했지만 김소령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소령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을 읽었어요. 마치 너희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도전장과도 같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전투 장비를 갖춘 한국군 특전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리했고 자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마치 실전에서 적을 마주한 듯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한국군 특전사 사령관 박 대령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울립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적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냥할 것이고 여러분은 생존해야 합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K2 소총, 군용 나침반, 생존 키트를 지급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군 장비와 비슷했지만 사용감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리고 DMZ, 인근 산악지대에서의 생존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지대는 생각보다 훨씬 험준했어요. 가파른 경사와 울창한 숲,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지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5인 1조로 나뉘어 각자 생존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러셀 중령, 동료 장교 마이크, 데이비드, 제임스와 함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니까요. 세계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경계사주를 하며 각자의 짐을 풀기 위해 야영지를 설치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팍에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찍혔을 뿐이었어요. 나무 위에서, 바위 틈에서, 심지어 우리가 밟고 있던 낙엽 더미 속에서도 한국군 특전사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단 한 명도 그들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나무 그림자에서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전입니다. 적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 미군 장교들은 말없이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군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첫날의 참패 이후 우리 미군팀은 묵직한 침묵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러셀 중령은 계속해서 작전 계획을 수정했고 우리는 다음 날 한국군에게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군 특전사 훈련소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김준호 소령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산악지대 생존훈련입니다. 물자는 최소한으로만 지급됩니다. 그의 말에 우리 미군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DMZ 인근 산악지대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엔 지형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주변을 살피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마이크는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남기며 길을 표시했고 제임스는 지형을 스케치하며 지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3시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표시해둔 나뭇가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게다가 지도상 위치와 실제 지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이동 경로를 교묘하게 방해한 것 같았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우리는 즉시 방어 대응을 갖추었지만 연기가 짙어져 주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기가 걷혔을 때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우리 주변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특전사 대원이 프리프로 만든 망토를 벗자 비로소 사람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경이로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건 불공평해. 당신들은 이 지형에 익숙하고 우린 낯설잖아요. 러셀 중령이 분노했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나타나 차분히 대답했어요. 전쟁에서 공평함을 기대하십니까? 적은 항상 본인의 지형에서 싸웁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때도 그랬죠. 그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한국 특전사의 자연 위장술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DMZ에서 북한군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군 특전사의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로 생존하는 방법, 자연 속에서 은폐하는 법, 소리 없이 이동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한국군이 준비한 전투식량을 먹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미군 전투식량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김준호 소령이 웃으며 말했죠. 한국군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식량의 질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틀 만에 우리의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전투 기술을 가진 정예 부대였어요. 셋째 날 아침, 저희 팀은 한국군 훈련소의 브리핑룸에 모였어요. 러셀 중령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함께 존중의 기색이 엿보였죠. 김준호 소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전술 분석의 날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훈련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저희 팀의 움직임과 한국군 특전사의 대응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의 기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여러 겹의 함정을 준비해 두고 있었죠. 김소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개방된 지역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이미 우리 저격수의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 근처로 이동했지만 그건 우리가 매복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죠. 김소령은 이어서 한국군 특전사의 전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소규모 부대의 기동성과 적응력,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능력, 그리고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군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무전 통신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교신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청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방식이죠. 브리핑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군사력을 숫자로만 계산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전투력은 그런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독특한 전술과 끊임없는 실전 준비 상태,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브리핑 후 저희 미군 장교들은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의 태도는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특히 러셀 중령은 더 이상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한국군 특전사의 실전 사격 훈련을 참관했어요. 그들의 사격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K 소총을 다루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소총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사령부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박 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의 소개로 한 노인이 입장했죠. 그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김하준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김하준 대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군의 실력에 놀라고 계시다면 그건 한국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저희는 귀를 기울였죠. 김 대령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활약상을 들려주었어요. 미군도 힘들어했던 베트콩과의 정글 전투에서 한국군은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특히 청룡부대와 맹호부대의 전설적인 전투력은 베트콩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말하길 한국군은 악마와 같다고 했죠. 밤에도 정글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으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군사 교육에서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활약상은 마치 지워진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대령은 계속해서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체적인 전투 교리와 장비를 개발하며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 군인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어요. 절대 다시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이유, 그리고 왜 그들이 항상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투 부대 중 하나였고, 그들의 작전 성공률은 미군보다 높았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미군 장교단은 한국군 특수장비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침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대형 경납고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늘어선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K2 블랙팬서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여러 장갑 차량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러셀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무기 전문가였고 눈앞의 장비들이 세계적 수준임을 직감했던 겁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겁니까? 러셀 중령이 묻자 김소령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블랙팬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반응형 장갑과 120mm 주포,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김소령의 설명에 우리는 감탄했어요. 특히 K2의 자동화 수준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K9은 52구 경장 15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 40km로 자체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직접 다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K2 소총의 정밀도와 안정성, 군용 통신 장비의 암호화 수준, 심지어 야간 투시경의 선명도까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오후에는 공군기지로 이동해 한국 공군의 FA-50 경공격기와 T-50 고등훈련기를 견학했습니다. 이 항공기들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었어요. 특히 FA-50은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한국 방위산업 관련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이며 자주포, 장갑차, 훈련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갖춘 강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미군 장교들은 조용히 모여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인식이 군사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보니 한국군은 절대 작지 않은 군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보호만으로 생존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죠. 한국의 자체 개발 무기 체계를 본 후 저희 미군 장교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늦은 밤까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토론했어요. 러셀 중령이 갑자기 흥미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핵무기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였고 특히 동맹국의 핵 보유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그들이 핵을 개발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야.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도 갖추고 있고 마이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말 핵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 전체 지형이 바뀌게 될 거야. 북한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과의 역학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저는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미 뛰어난 재래식 전력을 갖춘 한국이 핵까지 보유한다면 그건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소령과 함께하는 특별 강의가 있었어요. 주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이었습니다. 김 소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설명했어요. 북한의 핵,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국 안보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강의 중에 러셀 중령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구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매우 가상적인 질문이네요.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회원국이고 공식적으로는 핵 개발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가상적 논의로서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어요.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과의 억제력 균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강화되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부담도 클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한국군 교수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 능력국으로 분류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것을 잠재적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 자체가 하나의 안보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핵 논쟁을 떠나서도 한국은 이미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직접 경험한 한국군의 능력은 그런 현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녁에 김준호 소령이 내일의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마지막 날은 합동작전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함께 훈련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군을 라이벌이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미연합 작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적과 아군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독자적인 군사력과 전략을 갖춘 충분히 강한 나라였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특전사와 미군 장교들이 섞여 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김준호 소령과 같은 팀이 되었어요.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가상의 테러 조직이 점거한 건물을 탈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미군이 때로는 화력과 기동성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군은 정보와 전술적 유연성을 중시했죠. 우리는 항상 적보다 적은 자원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죠. 작전이 시작되자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 특전사의 건물 진입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처럼 흐르듯 부드럽게, 그러나 빠르게 공간을 장악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박 대령이 총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연합작전의 핵심입니다. 러셀 중령이 일어나 말했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미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전술적 유연성과 적응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김준호 소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릭 대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김소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 되기도 하죠. 적이 우리를 얕볼수록 우리는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미 장교단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박 대령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러셀 중령이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혜를 위해 잔을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과 전술적 우수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송별회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강한 동맹인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역동적이고 강인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펜타곤에서 열리는 특별 브리핑에 참석하게 됐어요. 주제는 한미연합훈련 평가 및 동맹 강화 방안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내용을 군 수뇌부에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라는 오래된 시각이요. 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한국군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특전사와의 훈련 경험, 그들의 전술적 우수성, 첨단 무기 체계, 그리고 베트남전에서의 역사적 활약상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보고를 들은 장성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어요. 특히 러셀 중령이 보낸 별도의 보고서가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전투 능력은 NATO 최고 수준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6.25 전쟁 시기의 나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발언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이며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춘 군사 강국입니다. 국방차관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대위의 의견으로는 미국의 한국 방위 부담을 줄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이미 자국 방위를 위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호가 아닌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여러 장성들이 저에게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로 한국군의 전술과 장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체 개발 무기 체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작은 동생으로 봐왔던 것 같군요. 이제는 그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넘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강점과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죠. 다음 주부터 저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한국군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미군 장교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가 된 거죠.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무기력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강의안을 작성하며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과거부터 이어진 전투력, 전술, 그리고 강한 국민성과 단결력. 이것이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갈 것입니다. 배우러 가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동맹을 만들어가는 마음으로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강대국이며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